자, 오늘 수업은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첫 번째, 선형세계. 우리 세상은 선형세계와 평면세계, 그리고 공간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의 선형세계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존재의 선형세계, 첫 번째 수업이 되겠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선형세계가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선형세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존재의 세계. 오늘 공부할 부분이 존재의 선형세계 첫 번째 수업이 되겠다. 토탈 9번의 수업으로 우리 선형세계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의 세계. 의지의 세계는 의지와 반의지, 그 다음에 반의지와 의지의 선형세계. 인식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선형세계, 반인식의 선형세계, 그리고 인식과 반인식이 이루는 선형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형세계는 총 9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어. 자, 우리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계속 공부해보자.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자, 아무튼 우선 첫 번째 선형세계 첫 번째 존재의 선형세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자. 우주와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절대적 필연성인가? 우연적 마주침인가? 이 우연적 마주침이라고 얘기한 철학자도 있지.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주장한 그런 철학자들도 있다. 뭐 그게 누구인지 누가 어,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는지 뭐 알 필요 없지. 우리가 존재의 근원은 어떤 필연성과 우연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우선 처음으로 넘어가자. 존재의 선형세계. 좀 키운다. 인간의 총체적 삶의 구성 요소가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인간들이 가지는 삶에 대한 당혹감은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빠뜨린다. 도대체 우리 세계가, 세상이,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혼란 속으로 빠뜨리게 되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삶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불명확하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우리를 혼란케 한다. 과연 우리가 어떤 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아는 지식은 쓸모없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별로, 쓸모 있는 것들 별로 없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 생각과 일치시킬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도, 음,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거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삶이란 이런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 떠돌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인가? 우리가 무슨 뭐 삶의 원리라든지 뭐 진리라든지 철학의 궁극적 철학 이런 것들을 안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꿈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허황된 꿈을 꾸려라. 혹시 그런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긴 할 수는 없지. 이런 혼란 속에서 인간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것은 존재의 세계이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우선 존재는 우리한테 눈에 띈단 말이야. 우리는 삶으로부터의 존재에 너무나 친숙해서 삶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끊임없는 탐구의 호기심을 망각시킨다.
뭐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렇다. 이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눈앞에 구름, 눈앞에 하늘, 구름, 작은 연필과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이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그 존재가 우리를 파괴시키고 또 회복시킨다. 자, 모든 것은 존재한다. 존재의 기본 분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보자. 존재의 기본 분류. 모든 것은 존재한다. 형상을 가진 것들, 형상을 가진 것들, 책, 구름, 바위, 강물, 다 존재하지. 태양, 모든 것은 존재한다. 비록 그것이 형상을 바꾸더라도 존재했던 그 순간에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뭐 구름이었다가 뭐 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구름이었던 그 시간에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서 존재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존재를 생각하게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마지막 축복을 받은 것으로조차 느껴진다. 확실하니까. 도대체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존재만큼은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축복이지. 이와 같이 형상을 가진 존재를 유형 존재라고 한다. 구름, 아까 얘기했던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이지. 이런 인간조차도 유형 존재가 되겠지. 존재는 시간을 초월한다. 인간 일반에게 인식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존재 아닌가. 인식의 문. 뭔가 안다는 거지. 인간에게 알을 주는 것은 결국은 존재를 통해서 아닌가.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존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무엇이 이보다 더 확신을 주겠는가? 자, 이게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존재.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 있나? 저 사과는 동그랗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지. 이뿐만이 아니다. 사유할 수 있는 것은 사유를 통해 존재한다. 이렇게 실제 물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생각 속 존재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 속에 존재하는 존재. 생각 속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올랐을 때 그 생각 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인 거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의, 친밀감이지, 친밀감. 우의를 가지게 되면 그 우의는 존재한다. 너 저 친구 참 마음에 드는데 그런 거지. 호감. 호감은 존재한다는 거야.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사유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사유하면 자신의 특성은 존재한다. 그건 물론 형상은 없다. 이 형상이 없는 존재를 무형 존재라고 한다. 아까 형상이 있는 존재를 뭐라고 그랬지? 위에서 유형 존재라고 했었지. 여기 유형 존재. 존재의 종류는 유형 존재와 무형 존재로 나뉜다. 이런 분석적 분류의 목적은 왜 존재를 이렇게 분류를 하나? 분류하는 목적은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서 두리뭉실을 하는 게 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존재에 대해서 파악함에 의해서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인식작용 그리고 의지작용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몇 번 읽고 넘어가기만 하면 돼.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인식, 의지작용이 더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 존재 자체를 명확하고 분석적으로 구분해 놓는 것이 목적이야. 이로부터 삶의 실체는 유형 존재와 무형 존재 두 가지로 나뉘겠지. 로 구성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질문에 부딪히는데 이번에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존재의 근원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러운 질문. 그것은 유형 존재든 무형 존재든 그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다.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존재와 삶의 근원에 대한 자유는, 생각은, 철학은 플라톤의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가 근원이다.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겠지. 아퀴나스의 보편자, 보편자라는 것이 존재의 근원이다. 노자의 도, 동양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지. 그와 같이 본질을 중심으로 개체가 파생되는 철학사죠. 본질을 중심으로 개체들이 마치 연역법처럼 들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체 본질, 에이도스라고 하지, 개체 본질, 강자의 개별, 개인별, 도 수체설, 나가르주나의 공, 니체의 개별적 초인, 위트겐슈타인의 개인 타자와의 관계 같이 개체를 중심으로 개체의 삶이 모여 세계를 이룬다는 철학사조로 구분된다. 마치 귀남법적 사유 같다. 베이컨의 귀남법적 사유에 해당될지도 몰라. 자, 플라톤, 아퀴나스, 노자처럼 본질을 중심으로 한 개체가 파생되는 철학사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법이 될지도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존재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유형 존재인 경우, 유형 존재인 경우,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럼 존재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강물은 구름으로부터 내린 비가 축적되어 낮은 쪽으로 흐름을 생성시키고 그 모임은 강물로서 존재하지. 그러므로 강물은 구름에서 생성된 비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어, 근원 존재가 강물의 근원은 이제 비다. 강물의 근원 존재는 비. 또한 종이는 일반적으로 나무로부터 일정 과정을 거쳐 생성되며 이로써 종이의 근원은 나무. 이렇게 근원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긴 하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엄밀함에 대해서는 조금 양보하자. 자, 그런데 강물의 경우 근원으로 유추된 비의 근원도 있을 것 아닌가. 그렇지? 지금 아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강물의 근원이 비라고 했는데 비의 근원도 있잖아요. 비의 근원도 있겠지. 그리고 종이의 근원인 나무도 또 다른 근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존재의 근원 문제가 될 것이다. 최초의 근원은 무엇인지. 비의 근원. 비, 강물의 근원은 비. 비의 근원은 또 뭐지? 수증기? 수증기의 근원은 강물 속에 있는 수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 자, 지금의 존재 근원 관점이 아니라 우선 그 근원이 인간 일반의 이성으로 즉시 유추되는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기로 하자. 지금은 너무 끝없이 이어질 테니까, 불명확하고 이어질 테니까 존재 근원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근원이 인간 일반, 사람들의 이성으로 즉시 유추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관점에서 한번 보기로 하자. 한편 인간이 타자에게 무형 존재인 분노를 느꼈을 때, 사람이 뭔가의 분노를 느꼈을 때, 존재로서의 분노는 한 인간의 파렴치한 행동이나 자신의 해악이 된 자신에게
해악이 되는 일이 자행됨으로써 생성될 것이다. 그게 근원이 되겠지. 그것이 분노의 근원. 그래서 분노의 근원은 어렵지 않게 밝혀진다. 이와 같이 무형 존재의 근원은 어느 정도 명확해 보인다. 그렇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 지금은 너무 논리적으로 깊이 파고들지 말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한 인정 속에서 논리를 세워나가도록 하자. 하지만 분노, 근원의 예와 같이 인간의 파렴치한 행동이나 자신에게 해악이 되는 일이 정말로 분노의 원인인가는 다른 접근도 가능하다. 정말 그런가? 언뜻 보기엔 직관적으로 그런데 정말 그런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노예제도 하에서의 노예는 자신에게 해악이 되는 일을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며 뭐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신이 힘들어도 현 국가 모병 제도와 같이 반개인적 제도에 의해 자신의 의지가 침해당할 때 과연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에서와 같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 분노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 근원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근원이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란다. 아무튼 이와 같은 이와 같이 그 존재의 근원이 유추 가능한 존재를 유추 존재 또는 2차 존재라고 한다. 유추 존재가 뭐라고? 유추 존재, 유추 존재의 정의는 그 존재의 근원이 유추 가능한 존재. 존재의 근원이 유추 가능한 존재를 유추 존재 또는 2차 존재라고 한다. 원래 근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차가 아니라 2차 존재가 되는 거지. 그 근원이 유추되지 않는 존재는 그러니까 1차 존재가 되겠지. 1차 존재. 0차 존재는 없으니까 더 이상의 근원을 유추할 수 없는 존재가 1차 존재가 될 거야. 아마도. 반면 유형 존재임에도 뭐 이런 자 같은 유형 존재임에도 그 존재 근원이 유추 불가능한 존재가 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예를 들면 옥시전, 산소 같은 거지. 산소, 철, 아이런, 플라토늄 이런 것들은 그 원소의 근원은 이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있어서 있는 거지. 있어서 있는 거지. 그 원소의 근원은 알 수 없다. 물론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핵과 전자 개수에 따라서 원소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 전자의 개수가 존재의 근원이 되겠지만 자, 거기까지는 우리 스킵하도록 하자. 그 존재의 근원이 없이 단지 존재할 뿐이다. 그렇지. 왜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 근원은 사유되지 않는다. 왜 산소가 존재하는지는 우리는 몰라. 뭐 우주가 그런 거지. 왜 산소가 존재하는지 그걸 알려고 하면 우리 인생을 다 보내도 다뭐 알지 못할 신이 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다시 말하지만 단지 존재할 뿐이다.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뭐 이유야 뭐 신적 관점에서 보면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으로부터 다양한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다. 그렇지? 이거 중학교 때 뭐 도덕 시간에 배웠을 거야. 우주의 근본 원소들은 그 근원이 없는 것인가? 신이 창조한 것인가? 잘 모르겠으면 신이 창조한 것으로 돌리면 되지. 자, 노자, 동중서, 플라톤, 기독교와 같이 절대자에 의한 필연성. 신이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뭐 하고 인정해 버리는 것이지.
절대자에 의한 필연성을 존재의 근원으로 사유하기도 하고 당자, 왕충, 에피큐로스, 알티세르와 같이 우연성에 의한 마주침. 우리 첫 번째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던 그 내용이다. 이 존재의 근원이 절대자에 의한 필연성인지 우연성에 의한 마주침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자, 우연성에 의한 마주침을 존재의 근원으로 사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를 근원 존재 또는 1차 존재라고 한다. 아까 그 존재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존재를 뭐라고 그랬지? 유추 존재 또는 2차 존재. 유추 존재 또는 2차 존재. 지금 절대자에 의한 필연성이나 우연성에 의한 마주침으로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는 근원 존재 또는 1차 존재라고 한다.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탐구해온 일반 존재. 이것이 바로 이제 근원 존재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이지. 인간 일반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야. 1살짜리 아이는 인간 일반이라고 여기서 철학적 사유에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최소한 10살 정도는 돼야 되겠지, 4학년 정도. 어쨌든, 인간 일반이 어떤 사물 또는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느꼈을 때, 그 근원은 누군가가, 아, 참 멋있다, 아름답다 느꼈을 때, 그 근원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근원은 조화로움, 단순성, 규칙성, 자연성, 순결성 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순결성 등으로부터 기원하는 자신의 내면 욕구와 사회적 관습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아, 이런 사람들은 참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사회 관습이 있겠지. 어떤 시기에는 좀 통통한 사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었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내면 욕구와 사회적 관습 등의 복합 요인에 의한 것임을 단순히 생각할 때 유추 가능하다. 그렇지? 유추할 수 있는 존재. 유추 존재. 아름다움이 인식 영역으로 전환한다면 그 원인은 유추 불가능하다. 지금 멋스러움의 이유를 유추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유추 존재가 유추할 수 없는 근원 존재가 되는 거야. 아름다움조차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식 수준, 인식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어, 어떤 때는 유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근원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자,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미학의 문제가 아니다. 원래는 미학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학문이지. 하지만 그건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런지 보자. 그것은 우리 삶의 문제이다. 미학에서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가 미학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혹시 이를 미학의 영역으로 몰고 가는 미학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은 무시해도 좋다. 아름다움은 원래 아름다움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오만일 수도 있다. 자, 모든 철학이 그렇다. 모든 철학이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옳은 것처럼 모든 것을 얘기하면 그건 선생님이 오만한 거지. 선생님이 혹시 그런 어투로 말한다면 어떤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일반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자, 아무튼 원래 아름다움은 개인적인 것이다. 이를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오만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과 같은 무형 존재는
그치? 형태가 없지. 인간의 감정은 2차 존재, 유추 존재로서 사유 가능하다. 물론 우리가 근데 깊이 생각하면 유추 존재, 유추 존재, 2차 존재도 1차 존재 그런 존재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직관적 사유를 진행한다. 데카르트 같은 방식이지. 데카르트가 철학의 제1 원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발견할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도 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식 영역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문제이다. 인식 영역으로 들어가면 감정도 이제 더 이상 유추 존재가 아니다. 감정이 인식의 영역으로 융합 전환되어 사유 공간화되면 존재의지 인식 변화 공간화가 되어서 인간 감정도 1차 존재, 근원 존재로 사유해야 한다. 인간 감정도 이제 알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자, 알겠지? 사유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다음번 주제는 존재의 허물어짐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존재의 허물어짐. 존재의 허물어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선형세계 첫 번째 존재의 선형세계 한 반 정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머지 존재의 선형세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존재의 허물어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할 거야. 아주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수업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의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할 수도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존재의 선형세계 좀 더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